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라는 책을 쓴 조형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책의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좌담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86세대가 말하는 86세대론, 비판과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86세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 되겠죠. 자기 비판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변명이라기보다는 해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86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19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그 얘기가 나왔던 1990년대 중반쯤에 30대였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86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인텔 컴퓨터에 프로세서가 아마 X86이라고 이름이 붙었었나 봐요. 그래서 286, 386, 486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자기들이 386이다. 이렇게 이제 좀 모방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컴퓨터처럼 30대 때는 386이라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니까 486이라고, 지금처럼 50대가 돼서는 586이라고 불리다가 자꾸 변하니까 그냥 앞에 숫자 빼고 86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86세대는 흔히 민주화 세대라고도 불리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과 함께 싸우면서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혔다. 이런 자부심을 잔뜩 가진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학 졸업 이후에 사회에 진출을 했고 한국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야말로 50대로서 뭐 예를 들면 정치, 또 언론, 각종 경제계, 또 문화예술계, 시민사회운동 각 분야에서 이른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엘리트 집단이기도 하죠. 예. 민주화도 이끌고 이후에 1990년대 말 21세기에 정보화에도 앞장섰고 또 한류 열풍의 주역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86세대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 세대의 일부입니다만 주변에 보면 참 스스로 우리가 나름대로 역사에서 현대 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자부심이 높은 만큼이나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기층 민중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이후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또 인맥을 이용해서 상위 중산층, 안온한 삶, 세속적인 출세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면 강남이나 신도시에 부지런히 아파트 마련해서 자산을 불리고 또 주식이나 펀드 투자도 잘하고 또 자식들을 특목고 명문대 코스로 보내서 자신들의 계층을 재생산하려고 매우 애쓴 이런 위선적인 집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돼 있다, 이런 비판이겠죠. 뭐 신랄한 비판입니다만 저는 저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86세대에 대한 비판은 늘 자기 비판이다. 이것이 제 마음가짐이고요. 오늘 하는 이야기도 86세대에 대한 비판은 제가 남처럼 하는 비판이 아니고 저에 대한 자기 비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말에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IMF 위기였죠. 예, 그래서 정권 교체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닥쳤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매우 크게 변합니다. 한편으로는 민주화가 진전됐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사회가 자리 잡습니다. 곳곳에서 경쟁 원리가 개혁의 이름으로 강화되었죠. 기업도 그랬고, 제가 일하던 대학도 그랬습니다. 대학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학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경쟁력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몇 년 전에 저는 사표를 내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벗어나면서 민주화되던 시기에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사회로의 변화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지 한 집단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IMF를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자본들,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벌을 포함한 큰 자본 집단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보수 세력도 역시 이런 변화를 추동했지만 그 시기에 10여 년간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 또한 이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가 재벌과 권력이 함께 결탁한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해왔고 그것이 큰 왜곡이자 특권에 기반한 반칙이었다라는 판단 속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시장과 경쟁의 힘을 통해서 이 사상을 합리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자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이러한 경쟁 만능 사회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86세대가 젊은 피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386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권의 핵심 부에 386세대가 많이 진출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공도 세우고 과도 있었던 이런 시기가 되죠. 예를 들면 인권과 민주주의가 굉장히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굉장히 확충이 됐죠. 그렇지만 또 그만큼 그늘도 짙었습니다. 86세대는 너무 일찍 시장의 논리에 손을 들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 유명한 이야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장 중심적 신자유주의 개혁의 기조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특히 국가 자체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개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전까지 정부의 예산 제도와는 다르게 정부의 예산 수립과 평가 절차를 기업의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평가하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참여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무현 정부가 수립했던 장기 국가 재정 계획이죠.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장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핵심 구성 요소가 사회투자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사회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경제사회정책을 통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 이런 좋은 이야기였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경쟁력이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소위 스펙 경쟁을 포함한 그야말로 경쟁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정점에서 한미 FTA 추진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연설문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개방해서 경쟁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경쟁해서 죽든지 살든지 성장해 봐라.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감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든지 살든지 한번 경쟁해보자. 우리가 죽기로 경쟁하면 살 것이다. 그런 각오로 한미 FTA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당시 많은 국내의 반대, 특히 진보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죠. 86세대는 사회에 진출한 다음 경쟁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었던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쟁에 앞장선 것처럼 경쟁에서도 이기자며 앞장섰죠. 재벌의 특권 체제가 IMF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 공정한 경쟁, 자유시장이 필요하다고 믿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재벌 일가의 전횡을 비판했던 소액주주운동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주운동입니다. 주주가치 자본주의에 입각한, 다시 말하면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재벌 일가, 오너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만큼 86세대는 좋은 시장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자유시장의 가치를 최초로 진심으로 믿었던 세대는 86세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장도 사실은 나쁜 불평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양극화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를 만든 것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특목고가 가장 급증했던 것은 노무현 정권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급증한 것이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를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지금의 대입 수시 전형의 원조가 되는 입학사정관제는 노무현 정권 때 시범사업으로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식 전형이 됐습니다. 모두 다 더 효율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만든 제도들이죠. 오늘날의 각자 도생 경쟁사회,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을들끼리의 다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형성에 86세대는 책임이 큽니다. 이들은 기성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사회체제, 구조, 질서와 투쟁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유능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제한하고 불평등 그 자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면 세상의 모습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86세대에 대한 자기 비판을 넘어서 좀 해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86세대가 경쟁, 유능함, 이런 가치를 참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86세대에게는 그럴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86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4년제 대학, 또 그 중에서도 서울의 일부 명문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정도쯤 되는 굉장히 중심적인 대학들을 나온 사람들을 86세대라고 곧잘 부르거든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대략 70% 정도쯤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고졸자 중에서
다시 4년제 대학 입학한 사람이 30%였습니다. 80년대 내내 30%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중졸자 이상 중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20%를 조금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일부 명문대, 지방의 거점 국립대쯤 나온 사람들이 몇 %쯤 되겠습니까? 사실은 10%, 아니요, 5%도 못 됩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소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86세대는 자기의 동년배 집단 중에서 상위 10%, 사실 상위 5% 이내에 드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열심히 학생운동하고 기층민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다가도 마음 바꿔먹고 고시치고 언론사 들어가고 대기업 입사하면 얼마든지 경쟁하고 출세할 수 있는 최상층 집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가치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서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6세대, 오늘날의 청년 세대, 88만 원 세대, 여러 가지 세대 이름을 붙이고 비판도 하고 이러는데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연령대의 인구가 어떤 공통의 역사적 경험, 과정을 통해서 공통의 특성을 지니고서 다른 연령대 인구 집단과 좀 다르다, 구별된다, 이럴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코호트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60대는 전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 가난한 재건의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공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50대는 전부 86세대가 아닙니다. 아니, 50대 중에 86세대는 매우 소수죠. 이런 의미에서 86세대는 동일 연령대 인구 집단을 의미하는 세대, 코호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특정한 가치와 신념, 경험을 공유하는 느슨한 인맥, 인적 네트워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6세대라는 말을 거부하고 86 집단, 86 세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자, 86세대는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들 중 다수인 70% 정도는 대학을 아예 들어가지 못했고요. 사회에 진출할 때 경제가 좋아서 취직은 잘 됐는데 좀 있다가 IMF 맞고 또 좀 있다가 금융위기 맞고 이러면서 한창 나이대인 30대 중후반, 40대 중후반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소위 38선 4호정 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직장 나와서 치킨집 사렸다가 망하고 대리기사 뛰고 트럭기사하고 택배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득권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날 청년의 고통이 욕심 많은 86세대가 자원을 독점한 탓이다. 86세대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86세대가 기득권화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 일원이다라고 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원을 독점해서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힘들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애초에 86세대와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들 대다수는 상위 중산층일 뿐입니다. 기득권인 건 맞는데 이 사회의 지배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막강한 재벌, 거대한 자본의 체제가 있습니다. 86세대 같은 상위 중산층 엘리트들은 그 밑에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지금의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특히 20대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말이 많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극명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에 대한 여러 조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상층일수록 보수적 지향이 강하고 중하층일수록 좀 더 진보적입니다. 상층일수록 경쟁 지향적이고 중하층일수록 함께 돕는 세상을 선호합니다. 건물주 자식으로 태어나서 미래 걱정이 없는 20대 청년과 알바하고 노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20대 청년이 어떻게 성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대로는 필요한 만큼 저희가 활용하면 유익합니다. 86세대라는 인적 네트워크의 특징을 알면 한국 현대사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들이 오늘날의 불평등 확대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확대에 기여한 점은 앞으로도 계속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들은 세대가 아니라 네트워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0대라는 세대 전체가 기득권인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86세대가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의 불평등, 고통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 자본의 힘이 여전하다면 불평등과 격차는 여전하겠죠. 그러니까 86세대의 기득권화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랄해도 좋지만 이 불평등을 낳은 근본 원인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근본 원인을 제쳐두고 세대 간의 대결로 이야기를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